손상원의 우아한 공연 이야기 손오공입니다. 새로운 코너죠. 그 공연 예술계에 아주 훌륭한 업적을 남기신 선후배님을 모시고 왜 그러세요? 네. 네,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새로운 코너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네오의 대표이시고 주식회사 더 웨이브의 대표이시죠. 이현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뭐 간단히 인사하시죠. 주식회사 네오의 대표 이현재라고 하고요. 더 웨이브는 제가 대표가 아니고 그래요. 미안합니다. 대표이사 김소희라는 대표님이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재 대표님은 워낙 유명하시니까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실까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2020년도 올해 프로듀서상을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한국뮤지컬 제작사협회 이사이시고 사단법인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 사단법인 한국뮤지컬협회, 사단법인 공연관광협회, 힘드네요. 예, 이 공연을 그리고 프로듀서를 그다음에 뮤지컬을 대표하는 각 협회에도 임원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공연을 전공하신 분이 아니세요. 예, 그래서 예, 간단히 네, 어떻게 해서 지금 이렇게 네오의 대표까지 오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긴 이야기인데 잘 편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짧게 얘기하면 고등학교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예술과 철학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둘 중에 전공을 선택하는데 이제 예술을 선택했어요. 예술을 선택했고 제가 실기 준비를 안 했으니까 그때 할 수 있는 이제 그냥 시험만 봐서 갈 수 있는 학교가 뭐 일본 몇 학교? 영화하고 뭐 연극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미술 쪽, 이야기라든지 예술학이라든지 미술 쪽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는 영화 전공을 했고 감독이 되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감독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문학적 상상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그 문학적 상상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기획자로 이제 방향을 전환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공부들도 하게 되고 그러다 공연 이제 이론 역사 공부를 하고 좀 늦게 35세 정도에 이제 공연계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늦게 오신 거예요, 그죠? 그죠, 늦게 왔습니다. 이태리에서는 또 다른 공부를 하신 거예요? 이태리는 공연 이론이랑 역사 관련된 학교를 다녔고요. 논문을 못 쓰고 수료하고 왔습니다. 이런. 논문 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논문까지는 못 쓰고. 그럼 이태리에서 공연을 공부를 하신 거네요? 네. 그러시구나. 이태리에서 공부했는데 이력으로 넣지 못하죠. 수료니까. 뭐 수료라고 쓰면 되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혀. 사실은 저희끼리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창작 뮤지컬을 만드는, 그리고 대학로에서 창작을 하는 프로듀서 중에 가장 많은 흥행작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성공의 노하우를 갖고 있고 공연의 팬분들이 네오만수루? 네오만수루 맞죠? 네오만수라고 부른다고. 이 네오만수루가 뭔가요? 내수루라고 부르시는 내수루. 내수루. 그렇게 부르시는 때 저희 회사 초기 이벤트들을 많이 했고 이벤트를 할 때 관객들이 어떤 것들을 원할까 그 다관람자라든지 아니면 매회 관람하시는 분들한테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 관객들이 이제 티켓을 모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기념 티켓을 모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느낀 게 기억을 저장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이 티켓에다가 자기가 경험했던 기억들을 저장해 놓고 이 티켓을 통해서 소환해내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서 사진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이 사진을 통해서 그때의 기억들을 이제 다시 불러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티켓보다 좀 더 공연의 본질을 담은 무언가가 없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제 공연 사진이라든지 뭐 OST라든지 좀 더 티켓보다 더 공연의 본질을 담아낸 무언가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쉽게 그때의 기억과 추억들을 꺼집어내서 공연 관람에서 느꼈던 그 감동이라든지 그런 감정들을 더 쉽게 소환할 수 있지 않을까. 더 기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뭐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많은 MD 상품일 수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 별명이 생긴 거예요. 그죠. OST나 이런 MD 상품을 저희가 안 만드는 이유는
이게 이제 만들어서 안 팔리면 이런 것 때문에 안 만들거든요, 사실. 팬들이 이렇게 좋아한다는 지점을 찾아내서 이렇게 재고를 남기지 않고 다 이렇게 잘 판매를 하셨나 봐요. 이게 재고가 많이 남는 상품도 있고요. 재고가 없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이제 얼마나 그 기후에 맞게 상품 만들어내는데 사업에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 건 아니에요. 크진 않아요.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닌데 공연 티켓 전체 매출 대비해서 MD를 통해서 수익이 나는 부분들은 미비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익성의 가치보다는 사실은 관객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의 기획인 거네요. MD 상품의 기획이 사실은 수익성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이 관객들의 어떤 만족감을 높여주는 데 큰 효과를 주는 거죠. 네. 그런 측면 수익을 뭐 바라지 않는 건 아니고요. 수익 자체가 나지 않는 거죠. 일부 상품들이 사실 관객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고 그게 재고로 남았을 때 다른 잘 판매되었던 상품에 이제 수익을 이제 손실을 보고 만드니까 MD 자체가 갖는 수익성 자체는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고 근데 이제 MD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드는 건 그런 부가적인 수익을 통한 이제 공연 뮤지컬 제작의 안정도 있고 관객들이 그 공연을 기억하기 위한 어떠한 뭐 물건들 어떤 것들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 측면이죠. 단순히 관객들만 위해서 한다기에는 저 사업가라.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사실 좀 너무 저를 순진하게 포장하는 것 같아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수르라는 팬들의 단어는 결국은 공연 자체와 공연에 대한 추억을 이렇게 풍성하게 제공해주는 어떤 제작자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의미라고. 네. 어쨌든 이 네오 만수르는 굉장히 돈 많은 이런 분 얘기 아닌가요? 돈 많아서 그런 짓을 한다라고 이제 해석하셔서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 이분은 이런 짓을 왜 하냐. 다른데 안 하는데 돈이 많아서 이런 거 하나 보다. 초기에 그랬고요. 지금은 다른 제작사들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사례가 있으니 따라가는 거겠죠. 네. 제가 아까 이제 작품은 일부러 소개 안 했어요. 대표님이 그 작품하고 간단히 작품에 대한 특징들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사이찬미. 제가 사이찬미를 글루미 데이라는 작품으로 처음 오픈을 했었고 그 이후에 비스티라는 작품을 했고 그 다음에 베니싱이라는 작품을 했어요. 이렇게 세 작품을 했고 중간에 제가 작가한 이제 도로시 밴드라는 제 아픈 손가락의 작품이 있고요. 그런데 이 세 작품이 어쨌든 네오를 대표하는 작품이 되었고 이 이후에도 이제 더 웨이브라는 회사 이름으로 미스트라든지 라스트맨이라든지 마지막 사건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만들었었고 다행히도 이 작품들이 뭐 처음부터 사랑을 받은 작품도 있고 처음에는 좀 관심을 못 받다가 아니면 처음에는 작품에 대해서 조금 불호한 후기들과 그런 평가들도 있던 작품들이 시간을 거쳐가면서 이제 관객들한테 사랑을 받는 형태로 지금 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모든 작품이 저는 다 지금 결과적으로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우선은 아픈 손가락 도로시 밴드는 아픈 손가락인 이유가 뭔가요? 제가 작가였는데요. 대본을 직접 쓰신 건가요? 대본을 그만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픈 손가락이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관객들한테 사랑을 받는 창작 뮤지컬, 그다음에 대학로를 대표하는 창작 뮤지컬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처음엔 그러지 않았다. 어떤 작품이 있었어요? 처음에 그 작품이 이제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지금까지? 베니싱은 사실 처음부터 좀 사랑을 많이 받았던 작품이고 조연부터 사이찬미와 비스티가 처음하고는 좀 다르게 전개된 작품이라고 보면 되는데 사이찬미는 처음에 좀 관심을 못 받았죠. 관심을 못 받은 작품으로 시작된 거고 비스티는 처음에는 어떤 작품에 대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작품으로 시작되었고 사이찬미도 사실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긴 했었는데 네. 그것보다는 좀 무관심에서 관심을 받는 쪽으로 발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사이찬미가 글루미데이라는 이름으로 초연을 올렸는데 맞아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첫 초연이었고 같이 참여한 뭐 창작자들 성종환, 김은영도 이제 데뷔작이었고 같이 한 배우 중에 지금은 유명하죠. 뭐 이규영, 곽선영, 안유진, 정민, 김경수 이렇게 배우들이 있는데 그 배우들도 처음 이제 데뷔해서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였고 네. 관심과 이슈의 대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품을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들이 작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작품 자체도 진화했고 배우들도 점점 더 많이 인지도를 쌓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자리를 잡게 된 그런 사례라고 보여요. 네, 그 제작사에서 그 과정 동안 어떤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글루미데이를 만들 때는 이 시장이라든지 네. 어떤 작품이 이 시장에서 호소력을 가질 것이다 라든지 그런 고민이 별로 없었어요. 잘 몰랐고 그냥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했지 이게 시장에서 성공할 거다라는 기대나 생각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작품이 되게 많고 이 모든 작품들이 사실은 대학로에서 다 어느 정도 성공한 작품이라고 알았는데 지금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중에 사이찬미와 비스티가 호불호가 굉장히 컸고 처음에는 무관심했더라.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성공한 작품이 됐죠. 창작 뮤지컬의 거의 대학로의 대표적인 작품인데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작품을 처음에 올려갖고 성공한다는 그 보장받는 경우가 없으니까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처음에.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결국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게까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요즘은 사실 그 공연을 보는 관객도 되게 많고 그 보시는 관객분들이 여러 작품들을 많이 보면서 그쵸. 작품에 대해서 좋은 작품을 서로 추천하고 뭐 그런 문화들이 있어서 작품만 좋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작품들이 관심을 못 받거나 무관심 속에서 작품이 평가되어지지 않거나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잊혀져 있는 작품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때로는 작품이 뭐 이렇게 얘기하긴 그렇지만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지 힘든 작품인데도 작품에 대한 평가를 받지 못해서 또 올라오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럼 내 작품이니까 나는 그죠? 잘 만들었으니까 맞아요. 내 건 항상 훌륭하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건 관객들한테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거. 그죠. 아니면은 신생회사 같은 경우는 관심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니까 아무래도 신생회사가 신인 작가, 작곡가랑 그리고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배우들과 작업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이 상당히 좋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사이찬미와 비스티가. 그거는 작업의 정석이라는 이제 작품이 알아요. 작업의 정석. 어쨌든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의 역할을 해줬죠. 회사에 있어서는. 그래서 글루미데이 초연과 재연의 손실이 있었고 비스티도 초연의 손실이 있었지만 그 작업의 정석이라는 작품이 계속해서 사이찬미와 비스티를 할 수 있게끔 이제 동력이 되어줬고 손실을 메꿔줬고 그래서 사실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그런 캐시카우가 있다고 해도 사실은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손해를 본 작품을 내가 더 투자해서 이거를 더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걸 선택하는 것이 이거 잘 안 됐어? 버리고 잘 되는 것만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노력을 해서 이까지 끌어올린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자신감이 있으셨나요? 아무 생각이 없었던 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면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내 거니까 나의 작품이니까 이것이 좋은 작품일 거야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했었고 그게 뭐 3년, 4년, 5년 지나면서 점점 더
그 시장과 관객과 작품에 대해서 이제 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그 회사에 수익이 나는 작품이 될 것이고 내가 이걸로 상업적으로 성공할 것이고 이런 거 없이 작업의 정석에서 돈을 버니까 이걸 다른 작품에서 잃어도 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근데 그 이후에는 사실 뭐 3, 4년 이후에는 뭐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상업적으로 성공해야 돼. 신작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했죠. 어쨌든 이제 무엇인가 성공을 하고 나서 그 노하우로 그 다음 작품들을 이제 또 기획을 하시고 성공을 시키시게 되잖아요. 그 소재를 고르고 어떤 컨셉을 정하고 이러실 때 이런 과정 중에 생긴 어떤 경험, 노하우 이런 것도 있나요? 작품 개발 초기에는 거의 창작자들이랑 같은 고민을 하고요. 뭐 작가, 작곡가랑 연출과 같은 고민에서 시작을 하고 같은 고민, 창작자로서의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PD의 여러 가지 역할들 중에 창작에 대한 고민들로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고 어떤 주제를 다룰 것이고 이것이 관객을 만났을 때 관객들이 관객 후에 어떤 감동과 감정과 생각들을 하게 될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고 그 과정에서 어쨌든 제작자로서 PD로서 가져야 될 고민들과 선택들을 몇 가지를 하죠. 산업적인 부분들, 음악적으로 편성의 규모라든지 그리고 이제 물리적 한계들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캐릭터를 보여주고 인물을 보여주고 서사를 끌기에 몇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그러면서도 비용적으로도 효과적인가? 비슷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작품적으로 얼마나 더 효과적인가의 부분이 좀 더 커요. 제가 이제 해보면서 저희가 이제 2인극부터 5인극까지 있는데 이제 5명의 인물을 무대에 등장시켰을 때 실질적으로 그 각각의 인물의 서사를 그 시간 안에 보여주기는 쉽진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러면은 효과적으로 그 인물을 보여줄 것인가 아니면 그 인물의 서사는 빼고 갈 것인가 사실 뭐 소위 말하는 주조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특히 이제 무대 장르에서 인물을 몇 명으로 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서사와 뭐 주제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이거는 작가의 고민인데요. 작가가 처음에 구성할 때 고민이잖아요. 이게. 맞아요. 맞아요. 그런 고민을 같이 합니다. 그런 걸 같이 해서. 뭐 이거는 농담일 거예요. 돈 벌려면 공연 만들어야죠.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으시다. 네,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걸 들었다는 분이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죠. 이게 대학로에 지금도 예를 들자면 하루에 160개 공연이 올라간다고 쳐도 이 중에 어떤 수익성을 내는 공연이 사실은 많아야 한 20여 편 내외가 될까요? 뭐 그럴 텐데 사실은 그렇다면 확률이 사실은 너무 적은 일이거든요. 근데 이현재 대표님은 그 정도로 자신감이 있다. 거기서 돈 벌려면이라고 했을 때 비교 대상은 타 예술 장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해요. 소위 말하는 돈을 많이 버는 전문직이라든지 어떤 직장이라든지 뭐 그런 것과 비교하는 건 아니고 그 미술이라든지 영화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타 이제 문화예술 장르와 비교했을 때 공연 장르 특히 뮤지컬 장르가 그 매출에 대한 예상치가 벗어나는 범위가 좁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측 가능한 범위가. 영화도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큰 폭으로 손실과 이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공연은 상대적으로 손실과 이익의 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드려요. 미술도 사실은 이게 크잖아요, 폭이. 아예 안 팔릴 수도 있는 거고, 작품을 하나 했는데. 아니, 대표님 작품이 다 잘 되니까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고. 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지. 손실을 예상할 수 있고,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다는 그 이전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런 경험치와 데이터를 갖고 사실은 훨씬 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뜻이란 말씀이시구나.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최근에 사회찬미 10주년 콘서트 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롯데 콘서트홀에서 그거 몇 석이죠? 1200석 정도 될 겁니다. 1200석이요.
1200석에서 콘서트를 하셨는데 잘 됐다고 네. 티켓이 없었다는 소문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잘 됐습니다. 굉장히 잘 네, 됐죠. 많이 사랑해 주셨고. 네. 아니 그러니까 소극장에서 했던 창작 뮤지컬의 콘서트를 1200석짜리에서 며칠 하셨어요? 3회 했어요. 3회. 그러면 3600석인 건가요? 그죠. 근데 잘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정말 잘 됐나 보네요. 잘 됐습니다. 대단한 얘기네요. 네. 이런 기획은 사실은 10주년이라 고민을 하셨겠지만 네. 그래도 대학로에서 할 수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사이즈를 키우고 이런 거는 어떤 고민에서 나온 건가요? 대학로에서 할 수도 있는 거였고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게 어쩌면 또 더 옳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네. 지금 대학로에서 태어나서 그쵸. 대학로에서 하고 있는 공연인데 큰 극장에서 콘서트를 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좀 성대하게 하고 싶었어요. 올해 10주년, 10년 동안 이렇게 했다. 배우, 같이 한 배우들, 같이 한 스태프들, 창작자들. 어쨌든 저도 그렇고 이제 작가, 작곡가도 데뷔작이었고 사실 이 작품으로 처음에 데뷔한 배우들도 많고 뭐 데뷔까지는 아니지만 처음에 함께한 배우들도 많고 우리 다 고생했으니까 좀 큰 무대에서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측면에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성공시켰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대학로에 사실은 공연이 잘 되려면은 중요한 지점이 우선 작품이 좋아야 된다. 네. 근데 이 작품이 좋다고 다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지금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 경쟁작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사실은 이제는 홍보나 마케팅을 남들과 다르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관객과 만나는데 굉장히 어렵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이현재 대표님을 저희는 다른 말로 마케팅 천재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사례가 뭐 제가 들은 것만 해도 굉장히 있는데 그 마지막 공연 날 무대 소품 의상을 막 관객한테 나눈 적도 있다는 얘기 들었고요. 네. 이 마케팅 천재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떤 그 소품 사례도 말씀해 주시면서.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관객들이 무엇을 원할까? 공연은 보고 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좋은 막 감동했다가 어쨌든 잊혀지죠. 그럼 기억해내야 되는데 머릿속에 뒀다가 그쵸. 막 가슴속에 묻어뒀다가 어쨌든 기억해내야 되는데 기억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 작품의 본질과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대에서 사용했던 소품들 그 안에는 배우들이 그 순간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이 묻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공연 중엔 줄 수 없으니까 공연 끝나는 마지막 날 재공연 때 다시 살 수 있는 소품들의 범위 내에서 그렇군요. 너무 비싼 걸 들으면 이제 저희 또 제작비를 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가져갈 때 이제 너무 큰 것도 못 가져가시니까 그렇죠. 그런 범위 내에서 관객분들한테 줄 수 있는 것들은 주면 그 보통 뭐 누가 신었던 농구화 아니면 어떤 영화에서 촬영에 실제로 썼던 소품들 이런 것들이 당연히 매니아들, 덕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소장의 가치를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소장의 가치를 높인 것들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나와. 저도 공연 일을 상당히 오래 했는데 무대 위 소품을 관객과 나눈 이 상상은 해본 적도 없고. 제 사무실에 가면은 공연 때 썼던 뭐 쇼파, 그 테이블들 그런 소품들이 저희 사무실에 다 있거든요. 그럼 저는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 소품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때의 기억들을 해요. 그 작품에 대한 기억들. 큰 세트들은 다 창고로 보내고 그런 가구류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의자 같은 거는 저희 사무실로 가져와요. 그거를 지나면서 보고 그러면은 남다르시겠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습니다. 네네.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거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 마케팅 천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측면에서 마케팅에 대한 고민을 했고요. 크게 마케팅에서 그
노출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노출량에 대한 고민을 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광고라든지 노출 플랫폼에 대한 비용을 그렇게 쓰지는 않는 편이고요. 광고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광고 형태의 비용을 사용하지 않고 뭐 포스터를 붙인다든지 영상을 어떤 플랫폼에 노출한다든지 네. 그런 식의 비용은 쓰지 않고 네. 광고 콘텐츠죠. 포스터라든지 사진이라든지 하이라이트, 뭐 영상. 네. 네. 그걸 얼마나 퀄리티 있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거기에 좀 더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지금 말씀을 설명하자면 포스터를 하나 만들더라도 굉장히 공을 들여서 만든다. 네. 비용을 많이 들더라도. 네. 근데 이것을 광고하기 위해서 광고비를 지출하지 않는다. 네. 그러면은 결국은 이걸 잘 만들면 알아서 잘 홍보가 되더라. 네. 이게 노하우인 건가요? 그죠. 그래요? 이게 노하우입니다. 이게 노하우. 이야. 왜냐면 이게 저희의 관객들이죠. 저희 음. 타겟층이죠. 저희 타겟층은 상당히 공연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공연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어디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 결과물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가 사실 공연에 대한 기대치와 공연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것이고 여기서 공을 들여서 만들면 작품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가죠. 이게 프로필 사진을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되게 성의 없이 했다. 그럼 작품 자체도 성의 없이 만들 거다라는 어떤 심리로 이어진다고 봐요. 특히 초연에서 처음 노출되어지는 그 광고나 마케팅을 위한 모든 결과물들이 그 공연을 하는 것만큼 노력해서 아니면 좋은 퀄리티를 뽑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것이 반영되어진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대치를 높이는 마케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작업의 정석이라는 프로덕션은 굉장히 대중적인 컨텐츠잖아요. 네. 네. 이거는 또 그 미덕이 다른 곳에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다릅니다. 네. 네. 작업의 정석이나 저희가 이제 김종욱 찾기도 하는데 네. 그 두 작품은 객관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좀 노력을 해요. 텍스트 형식, 어디 상을 받았다, 아니면은 흥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네네. 평점이 얼마나 10년 동안 그죠. 뭐 일단 평점이 점 몇이다. 뭐 이런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그런 작품을 관람하는 관객들이 이 작품을 선택하는데 사용하는 시간과 정보의 양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상당히 빠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더 그런 신뢰를 주는데 객관적인 어떤 신뢰를 확보하는 데 노력을 하고 수치나 아니면 그죠? 이런 것으로 이 작품을 신뢰할 수 있는 네. 그런 숫자들과 이런 카피들을 네. 씀으로써 네. 좀 더 빠르게 믿고 결정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그 관객들은 사실은 관객층이 다르다. 네. 다르고 훨씬 대중적인 분들. 네. 네. 다 이렇게 선택하신 어떤 네. 이유들이 다 이렇게 있군요. 작업의 정석이랑 김종욱 찾기는 제목이 되게 크고요. 딱 보면 네네. 제목이 확 보이게 만들어져 있고 네. 그 다른 작품들 같은 경우는 제목이 잘 안 보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목의 이름보다는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공연 포스터를 만드는데 가장 크게 보여야 되는 게 제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부분 제목이 주는 그런 어떤 정보보다는 포스터라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에 좀 집중하는 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제목을 좀 더 덜 보이게 하면 전체적으로 포스터 전체의 이미지를 볼 수 있게끔 거기에 완성도. 네. 그러면 김종욱 찾기나 작업의 정석은 우선 정확한 텍스트부터 전달하는 게 목표다. 네. 이거는 사실은 앞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노하우일 것 같아요. 네.